안녕하세요. 꽃이 아주 주말에 만발했는데 지금 비가 오니까 오늘 다 질 모양입니다. 좀 오래 갔으면 싶었는데, 오늘은 이제 장자 두 번째 편 재물론입니다. 장자 전체가 이제 33편이고 그 중에서 4편이 이제 7편인데요. 전편을 통틀어서 이 재물론이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어렵고 그리고 또 가장 아름답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또 가장 그 장자다운 우화들이 많이 소개된 부분이 재물론입니다. 우선 이 재물론이라고 하는 이 글 자체가 이 론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그 공자나 맹자에게서는 논이라는 글이 없습니다. 논이라는 글이 없고 순자에 가면 비로소 이제 뭐 철론 같은 게 나와요. 철론. 일종의 그 논문이죠. 그 논리적인 글인데 우리가 이제 동양문헌을 볼 때는 그 논리적인 구성을 쉽게 찾아볼 수 없는데 장자 이 재물론은 대단히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장자 재물론을 이해하려면 논리적으로 이제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장자는 역시 이제 이걸 그저 논문식으로 순자식으로 뭐 철론 이런 식으로 쓴 게 아니라 우화를 동원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비유나 상징을 통해서 논리로 접근해 가야 장자가 비로소 제대로 보입니다. 우선 이게 재물론은 이 편명 재물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분분합니다. 곽상이나 뭐 성현영처럼 이 위진 시대나 당나라 때 장자 주석가들은 이 재물론을 재물지론의 줄임으로 봐요. 그 재물의 주장이다. 재물의 주장을 장자가 이제 펼쳐나간 거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재물을 만물을 가지런히 본다. 만물을 평등하게 본다. 이런 맥락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송나라 이후에 이 유학자들이 재물론을 해석할 때는 재물지론으로 보지를 않고 재물론으로 봅니다. 물론이라고 할 때 물은 이제 인물의 물자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주장, 중론, 수많은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가지런히 통일시킨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둘 다 말이 돼요. 왜냐하면 장자는 이 재물론에서 나와 너, 그 나라고 하는 존재, 그리고 나와 상대되는 사람이 이제 너죠. 나와 너를 통일시킵니다. 그런가 하면 이를테면 오상아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나를 잃어버렸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를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리는 주체는 오가 되고 이럴 때 이제 이것 오도 나고 아도 나죠. 그런데 내가 나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되면 잃어버림의 주체인 오와 임시적 존재인 나라는 게 이제 달라지는 거죠. 내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되면요. 잃어버렸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같은 나입니다만 다릅니다. 잃어버릴 수 있는 나가 있고 그리고 이건 이제 임시적으로 존재하는 가하가 되는 거죠. 가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는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물론 장자에서는 이 주체인 오마저도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나를 잃어버림으로써 나와 너를 통일시키고 그런가 하면 피는 저것이고 시는 이것이죠. 저것과 이것을 통일시킵니다. 그런가 하면 저것과 이것이 때로 시비가 되죠. 저것은 그런 것이 되고 이것은 옳은 것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와 너를 통일시키고 저것과 이것을 통일시키고 옳고 그름을 통일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을 가지런히 보는 주장. 이렇게 보면 이런 맥락이 이제 통합니다. 그런가 하면 중론이라고 하는 것도 수많은 주의 주장인데 각자가 이제 자기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런 자기 입장에서 바라보는 다양한 견해를 통일시킨다. 이런 맥락이 되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원래 이제 곽상이나 성현영 같은 학자들이 주장한 재물지론이나 또 중론, 수많은 주의 주장을 통일시킨다고 이야기한 것이나 둘 다 장자의 내용적으로 볼 때 타당한 해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 한자 한문의 구문으로 보면은 재물지론이 좀 더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재물지론으로 보시고 재물론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물론의 첫 번째 이야기는 이른바 이제 천풍부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부라고 하는 이제 시가의 일종이거든요. 이 시의 일종인데, 부는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원래 곧바로 얘기하는 게 부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시의 여러 가지 장르 중에 어떤 방법을 써서 비유를 취하느냐를 가지고 이 시경의 시를 얘기할 때 이제 가장 오래된 시는 시경이죠. 본래는 그냥 시라고만 했죠. 논어나 맹자에는 전부 시왈, 뭐 시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시경왈, 시경운 이런 식으로 쓰기 시작한 건 한참 뒤의 이야기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시를 분류를 할 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이제 첫 번째가 흥이고, 두 번째가 비고, 세 번째가 부예요. 이 흥이라고 하는 거는 시인이 가진 정서를 이야기할 때 곧바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물, 타물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시경 첫 번째 편을 여러분들이 시경이라는 책을 이제 펼치면 거기 이제 관관저구 제하지주로다. 관제라는 시가 나오거든요. 관제가 뭐냐면 관관하고 우는 물수리새 얘기입니다. 물수리새가 암수가 서로 주고받는 그 소리를 이야기하면서 남녀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먼저 다른 사물을 이야기하면서 시적 감을 일으킨 다음에 이제 사랑 이야기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방식이 이제 흥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제 비는 직접적인 비유입니다. 이를테면 뭐 이게 이런 것도 전부 이제 그 고대 시가라는 게 민속 가요 형식이거든요. 그 당시 이제 백성들이 노래한 것, 노래와 시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노래하는 건데 요즘의 뭐 대중가요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 흥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저런 노래 있죠. 뭐 낙엽지던 그 숲속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식입니다. 낙엽지는 그 숲속의 정취, 뭐 쓸쓸함, 뭐 아련함, 뭐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사랑 이야기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흥이라면 비는 보다 직접적인 비유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이런 식으로 직접 비유를 하는 거거든요. 1대1로 대응하는 비유법이 비고 부는 그런저런 것 없이 바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바로 이야기하는 게 부예요. 그래서 이제 부라고 하는 형식은 어떤 사물의 비유나 상징을 통하지 않고 곧바로 이야기를 하는데 장자에 나오는 이 천풍부는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도 이 여러 가지 비유와 상징이 같이 개입되어 있다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 어쨌든 처음에 나오는 이 천풍부라고 하는 이 수많은 나무의 둘레가 백둘레가 되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앞에서 뭐 수많은 나무 이야기가 나왔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재물론에 나옵니다. 엄청나게 거대한 깊은 숲 속의 이 나무에 수많은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 나무에 코같이 생긴, 사람의 코같이 생긴 구멍, 사람의 입같이 생긴 구멍, 나무 그릇 같은 구멍, 절구꽁이 같은 구멍, 이런 수많은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에서 나는 소리를 이야기하는 게 이제 지뢰거든요. 땅의 음악이거든요.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지뢰가 나오고, 이 철뇌가 나오고, 또 일뇌가 나옵니다. 일뇌라는 건 뭐, 우리가 인간이 작곡한 음악, 피리 소리, 뭐 이런 게 이제 일뇌입니다. 그리고 지뢰는 이제 땅의 음악, 대지의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대지에 바람이 불면, 이게 이제 천풍인 거죠. 바람이 불면, 이 수많은 이 구멍, 엄청나게 거대한 둘레가 백둘레 되는, 백아름 되는 이 나무의 온갖 구멍에서 각양각색의 소리가 납니다. 이제 그게 지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철뇌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는데, 조금 이따가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이제 이걸 가지고 이 명나라 말기 청나라 초기 학자 방위지가 이걸 한편의 천풍부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이른바 이제 성부라 그러는데, 이런 장르를 성부라 그럽니다. 소리를 묘사한 시라는 거죠. 소리를 묘사한 시인데, 이 이후에 수많은 아류작들이 나옵니다. 장자 천풍부 이후에,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뭐 구양수의 추성부 이런 거요. 가을이 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가을이 오는 소리라기보다는 가을 소리죠. 가을 소리를 시가의 형태로 이제 엮은 게 구양수의 추성부가 있고요. 구양수의 추성부도 뭐 대단합니다. 워낙 뭐 다양한 표현이 나오고 읽고 있으면 서늘해져요. 그래서 저는 여름이 되면은 추성부를 하나 부채에다가 써가지고 붙입니다. 그냥 안 쓴 부채보다 훨씬 더 시원하더라고요. 뭐 저절로 그냥 서늘한 기운이 막 생기는데, 이런 성부의 원조고요. 이런 게 이제 또 이 조선의 연암 박지원 같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소리를 묘사한 게 연암집 이 공작권 문고나 또 열하일기에도 나옵니다. 열하일기에도 이제 이 장자의 이 대목과 유사합니다. 거의 뭐 흡사할 정도로 표현도 비슷하고요. 뭐 그런가 하면 박지원도 그렇고 이덕무의 글에도 이제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홍대용의 글에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산문답 같은 건 뭐 보면은 장자와 판박이에요. 물론 그 안에 장자의 표현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논어맹자에서 나오는 표현도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종합되어 있긴 한데, 어쨌든 그 형식 자체가 장자의 철학 우화를 빌어서 의산문답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틀은 장자인 거죠. 그걸 알고 보면 이제 홍대용이 어떤 생각을 갖고 그런 글을 지었는지 이제 분명히 알 수 있고, 장르도 분명해지죠. 철학 우화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뭐 그걸 장자를 읽지 않고 이제 보면 이게 장르가 뭐 소설도 아니고 뭐 우화도 아니고 이상한 게 되는데, 장자를 읽으면 아주 거의 흡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암이 이제 장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게 있다면, 장자가 이런 데서는 이제 지뢰를 얘기하면서 어떤 자연의 소리를 묘사를 했는데, 연암은 이제 자연의 소리를 이른바 일야구 도학이라는 글이 있잖아요. 이제 뭐 명문 중에 명문이죠. 하룻밤에 9번이나 강을 건너간 일야구 도화기가 있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물소리를 묘사한 것, 그 열하의 물소리를 묘사한 게 뭐 기가 막힙니다. 뭐 하출양산가나야 강물이 두 산 사이에서 쏟아져 나와서 촉석투한이라 돌에 부딪혀서 투한, 개처럼 어르렁거리며 싸운다. 물소리를 이제 개가 이제 싸우는 소리로 비유를 하고요. 거기에다가 뭐 분노한 여울, 뭐 원한에 가득 찬 물구비, 성난 물보라, 뭐 그 수많은 이제 물에 대한 묘사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뭐 거의 장자와 비슷하죠. 그런데 특징이 이제 열하에 가서 그 성난 물 소리를 들으면서 연암에서 듣던 물소리와 대조를 시키는 게 이제 기가 막힌 대목이고요. 그리고 열하일기에서는 이제 그와 비슷한데, 장자와 아주 비슷한데, 공작권 문고서나 이런 데는 보면은 이제 이따가 좀 보겠습니다만, 그 시골 사람하고 잠을 잘 때
그 사람이 이제 코를 아주 심하게 고는 거예요. 그 코 고는 모습을 또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코 고는 소리가 한숨을 짓는 것 같고, 어떤 경우에는 토하는 것 같고, 어떤 경우에는 솥 안에서 물이 끓는 것 같고, 어떤 경우에는 톱질하는 소리가 나고, 뭐 드르릉 드르릉 하는 그런 톱질하는 소리가 나고, 어떤 경우에는 새끼 돼지가 씩씩대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잠을 잤는데 어떤 사람 코를 고니까, 시골 사람은 코를 고니까 밤새 잠을 못 잤나 봐요. 그 기억을 되살려서 글을 쓴 거죠. 우리 같으면 그냥 그 사람 되게 시끄러워서 잠 못 잤다 이러고 말 텐데, 이제 그걸 글로 이렇게 쫙 펼쳐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일상을 그려내는 게 사실은 장자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장자는 이렇게 거창한 이야기를 갖고 이제 이야기를 풀었는데, 연암은 그 장자의 뜻을 충분히 발휘해서 그런 사소한 일상을 일상의 그 모습을 아주 곡진하게 드러내는 게 연암이 한 걸음 더 나간 것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제물론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하늘의 음악은 소리가 없다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이것도 지뢰를 설명하고 나서 천례를 설명하는 마지막 대목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일회가 가장 수준이 낮은 음악이 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듣는 음악, 악기 소리, 이런 게 이제 일회고 사람이 만든 음악인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지뢰는 자연의 음악입니다. 대자연의 음악, 이런 뜻이죠. 자연의 음악, 이런 모티프는 서양에도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사설을 비롯한 유가 문헌은 17세기 때부터 이 예수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번역이 돼서 서구 사회에 소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볼테르가 논어를 인용하기도 하고, 루소가 이제 맹자를 읽고, 인류애나 연민, 동정심, 이런 이야기를 하고, 에드워드 기본 같은 사람이 대학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게 이제 널리 유포돼서 18세기 계몽 사상가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죠. 그런데 장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나중에 소개가 됩니다. 19세기에 들어가서 이제 들어서 소개가 되고, 그런 자극이 이제, 이른바 구스타프 말러라는 작곡가가 이제 Das Lied von der Erde,라고, 에르데가 어스죠, 어스. 예, 그러니까 땅입니다, 땅. 대지, 이런 뜻이죠. 대지의 리트, 노래. 리드가 아니라 이제 독일어 리트죠, 리트. 대지의 노래. 이런 음악을 작곡하게 하고, 그게 6개 악장 정도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태백의 시, 맹호연의 시, 왕류의 시, 이런 게 이제 가사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같은 아이디어를 갖고 작곡을 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게 이제 지뢰인데, 이 천례는 일례는 피리 소리고, 피리 소리, 사람이 부르는 노래 소리 이런 거고, 지뢰는 이제 이렇게 대지의 노래고요. 대자연의 음악입니다. 대자연의 소리.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그럼 천례는 뭐냐? 천례는 소리가 없어요. 네. 천례는 소리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제목으로 하늘의 음악은 소리가 없다. 이 제목을 붙여놓은 까닭입니다. 천례는 소리가 없으니까, 악곡은 있는데, 소리가 나지 않는 악곡이니까 음표가 없는 거죠. 네. 이것도 이제 20세기에 존 케이지라는 작곡가가 1952년에 4분 33초라는 음악을 작곡했죠. 참 쉽게 작곡했어요. 왜냐면 이게 3악장입니다. 3악장으로 되어 있는데, 악보에 보면 악보에 5선지가 이렇게 쭉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적혀 있는 구절은 타세트라는 구절밖에 없습니다. 침묵이라는 뜻이거든요. 침묵하라. 그래서 1악장이 1분 몇십 초, 2악장이 2분 몇십 초, 3악장이 또 몇 분 몇 초, 이래가 전체 합치면 4분 33초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처음 공연된 게 1952년 우드스탁 공연장에서 저게 연주가 됐거든요. 피아니스트가 나와가지고
그냥 피아노 앞에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예.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관객들이 저 연주를 기다릴 거 아닙니까? 예. 원래 이게 그 대가 들일수록 뜸을 많이 들이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바로 이야기 시작하고 이게 대가가 아닙니다. 뜸을 한참 들이고 이제 긴장이 이제 완전 폭발할 정도가 됐을 때 연주를 시작하거든요. 보니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연주회를 들었던 게 2001년인가 뭐 이렇게 됐을 때인데요. 그때 세종문화회관 2,000명이 넘는 관객이 운집했는데, 그 전에 몇 차례 갔지만 대부분의 연주자들이 그런 긴장감을 조성을 못 하더라고요. 그냥 뭐 연주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극도의 긴장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연주를 시작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뭐 연주를 완전 휘어잡고, 그리고 눈도 막 반쯤 돌아가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귀 기울인 연주를 뭐 그때 들려줬는데요. 요즘 못 들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 긴장감 뭐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왜 연주를 안 하지, 이런 긴장감이 이제 있다가 연주가 비로소 시작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이제나 저제나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침도 하고, 그런 긴장된 순간에 이제 기침이 일부 더 많이 납니다. 예. 평소에 괜찮던 사람이 어떤 이제 대가가 연주하는 그 장소에 참석을 하면 긴장이 돼서 기침을 더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뭐 그런 것도 이제 어떤 예술적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죠. 뭐 어떤 사람 이탈리아의 피렌체에 있는 무슨 교회 있죠. 무슨 크로체 교회라고 있습니다. 산타 크로체 교회인가 그래요. 거기 가서 프레스코 백화를 보고 쓰러졌죠. 내려오다가. 그게 스탕달이잖아, 스탕달. 스탕달이 지오토라는 화가의 작품을 보고 내려오다가, 죽을 것 같았다. 갑자기 막 호흡이 가빠지고, 죽을 것 같았다. 이렇게 쓴 게 이제 스탕달 신드롬이잖아요. 뭐 그런 것도 이제 그 예술 작품을 통해서 느끼는 그런 긴장감 이런 거죠. 일단 그런 게 있고 나서 그 다음에 해설이 필요하고 한 겁니다. 그런 게 전혀 없는데 아무리 해설 읽어봤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지식만 많아지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첫 대면할 때의 그런 긴장감이 이제 지속이 되는데, 이 음악은 그런 긴장감이 최고조에 도달했는데도 연주가 안 되는 거죠. 이제나 저제나 연주를 기다리는데 긴장하고 연주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오늘 강의하러 와갖고 처음에 여러분들 뵙고 나서 조용히 그냥 계속 있으면 오늘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재물론이니까요. 장자처럼 한번 해봤어야 되는데요. 그럼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아무도 안 오실.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침도 하고 이러면서 연주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겠죠. 그러다가 연주가 시작이 안 되니까 이거 뭐야 이렇게 웃기도 할 것이고 웃음소리도 날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화도 날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뭔가 연주자가 어디가 아픈가 걱정도 될 것이고 술렁일 것이고 이런 거죠.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악곡이 4분 33초입니다. 이 아이디어도 이제 장자에서 나온 거고요. 존 케이지라는 작곡가는 장자와 선 이런 쪽에 이제 깊은 조예가 있었다기보다는 예술적 감흥이라고 하는 건 정말 예기치 않는 방식으로 이제 다가오는 거니까 저런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음악을 작곡한 거죠. 그게 장자에 보면 철내는 소리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고요. 소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노자입니다. 그게 이제 태음 희성이에요. 가장 크다란 소리. 대라는 글자가 이제 이럴 경우에는 원래 노자에는 대방무, 크다란 네모는 모퉁이가 없다. 우리가 네모를 네모라고 하는 이유는 모가 4개가 있기 때문에, 모퉁이가 4개가 있기 때문에 수학용어는 각이죠, 각.
근데 이제 모퉁이가 4개가 있으니까 방이라 그러는데, 대방이 되면은 가장 크다는 뜻이 되거든요. 가장 크다란 네모는 모퉁이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이때 대방은 이제 땅을 뜻하기도 하고요. 대지를 뜻하기도 합니다. 대지는 이제 모퉁이가 없죠. 뭐 장자가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대지가 무한히 넓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퉁이가 없는 겁니다. 모퉁이가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모퉁이가, 네모가 있다 하더라도 이 변이 무한이면 뭐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죠. 어차피 아무리 가도 예, 모퉁이를 만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이럴 경우에 대자가 붙어버리면 이게 네모나 동그라미나 세모나 다 같은 게 돼버립니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대자가 붙어버리면 그 뒤에 붙는 사물의 속성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크다란 네모는 모퉁이가 없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대기만성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크다란 그릇은, 또 본래는 이제 이게 일월성자로 되어 있지만, 일월성자는 이게 밑에 그릇 명자가 붙어 있네요. 크다란 그릇은, 가장 큰 그릇은 채울 수가 없답니다. 원래 그릇이라고 하는 건 그릇의 용도가 뭡니까? 용도가 물건을 담는 거잖아요. 이게 부정하는 말이니까, 용언을 부정하는 말이니까 담을 수가 없다. 보통은 이제 넓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대방무나 대기만성이나 태엄희성이나 이게 다 부정하는 말이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보면 채울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릇이 있는데 그릇의 용량이 무한해요. 용량이 무한입니다. 그럼 채울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채워도. 장자에 물론 비슷한 비유가 나오고요. 그리고 태엄희성, 이거는 이제 태엄이라고 표기된 판본이 있고, 그런가 하면 후세의 학자들이 노자의 다른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은 태자로 고쳐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대엄으로 읽어도 되고 태엄으로 읽어도 됩니다. 저도 왔다 갔다 해요. 어떤 경우에는 대엄이라고 그러고 어떤 경우에는 태엄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그냥 태엄으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태엄. 이것은 이제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희는 원래 노자에 보면 희가 있고 미가 있고 이가 있는데, 이는 보이지 않는 거고 미는 잡을 수 없는 거고, 미세에서요. 이는 이제 전경색과 배경색이 같아서 보이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는 평평하다는 뜻이거든요. 전경색과 배경색의 명암이나 채도가 일치하면 안 보이겠죠. 예. 노란 바탕에 똑같은 채도와 명도를 가진 물감으로 써봤자 보이지를 않으니까 평평한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미는 워낙 미세해서 손으로 잡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그래서 인생 70 고래이다 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70세 살았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드물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70까지 사는 게 드물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듣기가 힘들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희는 잘 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가장 크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건 이제 가장 크다는 소리이기도 하고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이 이제 이 제물론에 들어가 있습니다. 음악 이야기로 시작을 한 건데요. 왜 하필이면 음악 이야기를 했을까? 돈은 일단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음악 이야기를 들고 나온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이야기를 보시면요. 남곽자기 은괴의 좌라. 그래서 주인공부터가 특이합니다. 남곽자기가 안석에 기대서 앉아 있어요. 은은 기댈 연자고요. 괴는 안색입니다. 안석. 남곽자기라는 그 인물의 이름부터가, 이게 남곽이라고 하는 게 곽지남이에요. 곽의 남쪽입니다. 그리고 곽은 성곽의 곽이에요. 그리고 성은 내성이고 곽은 외곽입니다. 지금도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고대에
성을 쌓으면 성 안에는 성이 있으면 성 안에는 이제 귀족들이 삽니다. 이 안에는 귀족들이 살고 그리고 이제 곽이 있죠. 그 외곽 밖을 둘러싸고 있는 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어를 위해서 2중 3중으로 이제 이 곽을 쌓은 거죠. 이 곽 안에는 평민들이 살고 곽 밖에 이제 천민들이 삽니다. 이 안에 이제 들어오질 못하는 거죠. 곽 밖에 사는 사람, 그게 남곽. 그러니까 곽 밖인데 그 중에서도 남쪽입니다. 이 동서남북이 있으면 이 임금이 남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임금이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북쪽이 높은 곳이고 남쪽이 낮은 곳입니다. 그 박지원의 그 호질이라는 양반을 풍자하는 소설이 나오는데 거기도 북곽선생 이렇게 나오잖아요. 북곽선생을 망신주죠, 호질에서. 근데 그 북곽선생도 남곽자기를 패러디한 거죠. 남곽자기는 북쪽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남쪽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의 북쪽은 주로 그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살고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남쪽에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도 그렇죠. 북촌 한옥마을, 근데 북촌은 부촌이죠, 부촌. 북촌 북쪽에 있는 부촌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에 이제 상대적으로 세력이 약한 집안이 사는데 이거는 지금 성 밖 천민들이 사는데 그 중에서도 이게 신분이 낮다 하더라도 뭐 조선시대도 그렇죠. 누구 집 노비냐에 따라서 이게 세력이 다르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이 사는 곳, 그게 남쪽입니다. 남곽이라 그러면은 남곽에 사는 자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라고 하는 건 존칭으로 붙인 거고요. 그러니까 공자의 제자들 단목사를 자공이라고 하고 누굽니까? 자로를 중류를 자로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 아들 자자를 붙여서 존칭으로 쓰는 것. 이게 자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라고 고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기라고 하는 거는 요 턱이자와 같고 만물의 뿌리다. 그 도를 패러디한 거죠. 그러니까 광남쪽에 사는 도를 아는 선생, 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남곽자기라는 이름 속에 이미 도가 어디에 있는가, 그 암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외편이지만 내편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동곽자가 이 장자에게 물어요. 선생님, 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장자가 풀이나 지푸라기 속에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가 그렇게 하찮은 데 있습니까? 이러잖아요. 저 기와정 속에 있어. 그러니까 어째 더 낮아집니까? 저 똥오줌, 신익에 있다. 똥오줌 속에 있다. 그러니까 동곽자가 놀리는 줄 알고 얘기를 안 하는 대목이 나오죠. 그 도는 낮은 곳에 있다. 이런 맥락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인공들이 앞으로 쭉 나오는데 뭐 처음에 곤이나 붕세같이 거창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지만 등장하는 사람으로서 주인공은 공자도 물론 나옵니다. 공자나 뭐 거배곡 같은 당시 현자로 이름이 높았던 사람들도 나오지만 남곽자기나 또 이 무명의 그 장애인들, 지리소, 사지가 이 비비 틀려서 형용할 수 없는 그 기형불구의 장애인들, 그리고 그 절름발이들,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백정, 소 잡는 백정, 또 양생주 편에 보면 포정해우가 나오잖아요. 포정은 백정입니다. 백정이란 건 뭐 딴 게 아니고 나라에서 뭐 토지나 또 일거리를 주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소 잡는 일, 살생하는 일을 업으로 삼는 거죠. 포정이 해우, 소를 잡는 거죠.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데 바로 그 일을 잘 함으로써 구원받는 내용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나라의 군주에게 포정이 그 기술로서 소를 잡는 것을 보여주고 양생의 도리가 뭔지를 이야기하거든요. 양생은 뭐 아시다시피 육아는 숙이라면 장자는 이제 양생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양생을 놓쳐버리면, 양생을 놓아버리면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해도 높이 평가할 수 없다는 게 이제 장자의 입장이거든요. 그 양생의 도리, 가장 중요한 도를 누가 얘기하느냐? 그 나라에서 신분이 가장 낮은 사람, 이런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등장한 이 남곽자기가 그 최초의 등장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여기에 남곽자기의 그 제자로 나오는 인물이 있죠. 안성자유가 나오죠. 이 안성자유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이 편안한 자의 성성자의 가차로 봅니다. 성 안에서 편안히 사는 귀족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곽자기 제자인 거죠. 그러니까 성 밖에 사는 천민 남곽자기가 선생이고, 성 안에서 편안하게 사는 자유라는 인물. 자유는 이제 공자의 제자 자유를 패러디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상당히 유력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름이 은이라고 나오는데요. 이름이 은이라고 나오는데, 공자 제자 자유의 이름이 은입니다. 성이 말씀은 자고요. 은원이에요. 그러니까 장자가 공자 제자 자유, 자유는 그리고 문학에 뛰어난, 논어에 보면 문학은 그 언어엔 제하자공이요, 덕행엔 안현민작은 연배구 중궁, 언어엔 정사인 염류계로요, 언어엔 제하자공이요, 문학에는 자유자하라 이랬거든요. 여기 자유하고 자하, 이 두 사람이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문학에, 자하도 마찬가지로 문학에 뛰어나지만, 문학에 뛰어났다고 하는 자유를 패러디해서 남곽자기의 제자로 설정을 한 거죠. 그 공자의 제자로서 문학의 이름을 날린, 그리고 성 안에서 편안히 사는 귀족인 자유가 성 바깥, 그것도 외곽 바깥, 가장 그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사는 남쪽에 사는 남곽자기의 제자로 설정이 된 겁니다. 장자에는 흔히 나타나는 그 현실의 전복이죠. 육아에서는 이런 설정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 자유주의와 권위주의 영역으로 구분하면 육아는 권위주의 영역에 속하고요, 장자는 자유주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 자유주의 영역에서는 얼마든지 이걸 뒤집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나라 환공과 윤편의 관계라든지, 윤편이 그 수레바퀴 깎는 기술자인데 제나라 환공을 가르치거든요. 도가 뭔지 제나라 환공에게 깨우침을 줍니다. 그러니까 포정이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인데 문여군이라고 하는 한나라의 군주에게 양생의 도리를 가르쳐 주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서의 전복의 정도가 약하고 뒤로 갈수록 전복의 정도가 더 강해집니다. 근데 어쨌든 이 남곽자기가 이제 안석에 기대서 앉아 있는데, 그 모습이 탑은 사상기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탑은 이제 멍하니 뭐 이런 뜻이고요. 멍하니 그 짝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 뭐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상기우 그러면 요게 우가 짝이거든요. 근데 짝인데 보통 우리가 배우자라고 할 때는 요자를 쓰죠. 그냥 이 짜구자 이렇게 쓰죠. 배우자다 뭐 이렇게 할 때 이 짝을 쓰는데, 이것도 짝입니다. 그러니까 그 짝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 사상기우르라. 짝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 요게 이제 글자가 이 글자가 아니고 이 글자라고 하는 데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쟁기죠. 쟁기 레자인데, 그 논어에도 보면 은자, 장저와 근릭이라고 나와요. 은자였던 장저와 근릭이 두 사람입니다. 장저와 근릭이 두 사람이 우의경이라 이런 대목이 나와요. 우의경.
나란히 밭 간다 이런 뜻입니다. 나란히 밭을 간다. 우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맥락이냐면 밭 가는 짝이에요. 밭 가는 짝. 이게 쟁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를 이용해서 우경을 하잖아요. 소를 이용해서 이제 경작을 하는 게 이제 우경인데, 우경이죠. 소 이전에는 누구를 부려먹었을까요? 그렇죠. 뭐 사람이죠. 뭐. 그러니까 소를 부려먹은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이 해방된 겁니다. 소를 가축화시킨 사람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에요. 인간을 해방시켰으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물을 해방시킨 사람은 동물 해방론자가 아니라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본래는 이제 한 사람이 쟁기가 있으면 한 사람이 앞에서 쟁기를 끌고 한 사람은 이제 이 쟁기를 뒤에서 잡고 이렇게 이제 가면서 밭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의 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렇게 신체가 있다, 육신이 있다 이거죠. 육신을 끌고 가는 존재가 뭐냐? 정신인 거죠. 정신이란 말은 뭐 요즘 생긴 말입니다만 서양의 스피리트를 번역해서 정신으로 쓴 것입니다만 뭐 맥락은 신자 하나만 써도 다 통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육신을 끌고 가는데 지금 그 짝을 잃어버린 것 같다. 상기우니까 그 짝을 잃어버린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곽자기가 안석에 기대서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정신이 나간 사람 같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성자유가 보고 이제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금지연계자, 비석지연계자여라. 지금 안석에 기대에 있는 선생님은 지난날 안석에 기대에 있던 선생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평소에 정신과 육체가 합일되어 있는 그런 상태만 보다가 지금 그 짝을 잃어버렸다. 그 육신을 끌고 가던 그 정신이 사라져버린 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뒤에 비유로 고목사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고목은 말라버린 나무. 말라버린 나무. 그리고 사회는 불 꺼진 재. 불 꺼진 재. 그러니까 재가 불씨가 조금 남아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자기 선생이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말라버린 나무가 아니라 생기가 있는 그런 나무로 비유가 될 거고, 불꽃이 타오르는 모양으로, 불꽃이 이제 정신이 되는 거죠. 그런 모양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런 모습이 사라져버리고 바싹 마른 나무, 불 꺼진 재의 모습으로 안석에 기대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디 간 거죠, 그러니까 자기 선생님. 껍데기만 남고, 육신이라는 껍데기만 남고 생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자기 선생님? 뭐 도의 세계로 갔겠죠. 이제 그런 맥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안성자유가 묻죠. 그 앞에 이제 시립하고 있다가 그 대목을 한번 보죠. 형은 고 가사여 고목이며 이 심은 고 가사여 사회호와. 뭐 그 번역되어 있는 걸 보시면 이 사람의 몸뚱이가 참으로 말라버린 나무와 같아질 수 있으며 마음은 참으로 불 꺼진 재와 같아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지금 안석에 기대에 있는 사람은 전에 안석에 기대에 있던 사람이 아니십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랬더니 이제 남곽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공자, 제자, 자유의 이름하고 같으니까 공자, 제자를 패러디한 거다. 이렇게 본 거죠. 너의 질문이 참으로 좋구나. 지금 나는 나를 잃어버렸는데, 여기 오상하라는 말이 나왔죠. 아까 얘기했죠. 내가 나를 잃어버렸다. 상기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짝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걸 이제 다시 남곽자기가 자신의 말로 표현한 게 오상하죠. 내가 나를 잃어버렸다. 이나와 이나가 이제 다른 것일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근대식으로 얘기하면 이 오는 주체로서의 나고, 그리고 이제 아는 내가 나를 대상화한 거죠. 내가 나를 대상화한 겁니다. 그걸 잃어버렸다. 근데 장자에서는 이 재물론 자체가 그렇습니다. 나비꿈 같은 경우 보면 주체와 객체의 관계가 뒤집혀 버리죠. 뒤집혀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서구 근대를 연 주체 뭐 이것과는 달라요. 장자는 주체마저도 던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나를 대상화할 수 있어야만 가능한 거죠. 나를 대상화할 수 있어야 된다. 나를 대상화한다고 하는 건 나를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육아는 이제 늘 자기 수양의 방식으로 그걸 돌아보죠. 뭐 철저합니다. 그 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어부가 어떤 사람이 그 창랑의 물이 맑으면 내 각건을 씻고 창랑의 물이 탁하면 내 발을 씻으리. 이렇게 얘기하면 남방계열 문학 초사의 작자 구론 같은 경우는 그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세상이 탁하면 같이 탁해지고 세상이 깨끗하면 같이 깨끗해지면 된다. 혼자 잘난 체 할 필요 없다. 이런 말로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제 맹자에 인용되어 있는 똑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창랑의 물이 맑으면 내 각건을 씻고 창랑의 물이 흐리면 내 발을 씻으리. 이러니까 공자가 그걸 보고 제자들은 받아 적어두어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물이 깨끗하면 각건을 씻고 물이 더러우면 발을 씻는데 이건 모두 물이 자초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같은 이야기를 받아들여도요. 그러니까 자기 성찰적인 방식인데 자기 수양을 도덕적 수양을 기준으로 자기 성찰을 하는 게 육아적 방식이고, 여기서 장자가 자기를 대상화하는 방식은 자기를 버릴 때에 오히려 도의 세계와 가까워진다는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전통이 다르다고 해야 될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장자식으로든 그 육아식으로든 자기를 대상화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죠. 다른 존재도 아마 그런 게 뭐 이 침팬지나 뭐 이런 걸 보면 그런 것 같긴 해요. 예. 뭐 거울 보고 장난치고 뭐 이 뭐 손을 들고 이런 거 보면 침팬지도 이 거울 속에 있는 모습이 자기라는 걸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예를 들어 개들은 뭐 그런 것 같지 않고요. 개는 거울 속에 있는 비친 개를 보면 그냥 짖고 으르렁거리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이제 진 줄 모르는 거죠. 자기인 줄 알면 그 자기한테 으르렁거리고 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인간이 이제 그 자기를 가장 잘 돌아가는 존재인데, 이것도 이제 그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이 오상하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겠죠. 내가 나를 어떻게 잃어버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해하지 못하면. 너는 지지와 너는 그것을 알아차렸느냐. 어쨌든 안성자유가 알아차렸으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평소에 그 안석에 기대에 있던 선생님은 정신과 육체가 온전했는데 지금 보니까 말라버린 나무처럼 불 꺼진 재처럼 정신이 없어요. 자기 선생님.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목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남곽자기가 음악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목이 이제 염은 인류하고 미문 지뢰하며 염은 지뢰하고 이 미문 천례분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일례는 들어봤어도 사람이 만든 음악은 들어봤어도 지뢰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며 자연이 만든 음악은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며, 그리고 또 지뢰는 들어보았다 하더라도 천례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 어떤 순간에 자연의 음악이 들리는 건가, 이것도 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의 음악을 일례로 악곡으로 옮기는 방식이 베토벤의 전원교향곡이라면, 그렇죠? 거기 파고시나 뭐 이런 악기로 뻐꾸기 소리
그 묘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팀파니를 치면서 천둥이 치는 소리를 묘사한다든지 뭐 현의 트레몰로 드르륵 뭐 이런 소리를 통해서 빗방울이 막 떨어지는 모습 뭐 틀림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자연의 음악을 인간의 악어를 갖고 음악 용어, 음악 기호를 갖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뭐 그런 방식도 있을 것이고 그런 인간의 음악을 배제하고 자연의 음악을 직접 듣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우드스탁에서 처음 공연되었을 때 야외 공연장이니까 거기 관객들은 피아노 연주를 듣지 못한 대신 지나가는 뭐 바람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었겠죠. 그건 이제 인간의 음악이 연주되지 않을 때 들을 수 있는 음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또 수많은 또 음악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자식으로 얘기하면 하나의 악곡을 연주하면 다른 모든 음악은 사라지고 한 곡만 남지만 연주하지 않으면 모든 음악을 다 들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아마 그 연주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런 각자 수많은 음악을 들었겠죠. 사람마다 각각 다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자연의 음악이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지뢰는 장자가 조금 있다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천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성자유가 묻죠. 그 감문기방하노이다. 감히 그 이치를 여쭙습니다. 이러니까 남곽자기가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는 한번 저 원문을 한번 보시죠. 자유할 감문기방하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유가 감히 그 이치를 여쭙습니다. 그 방은 리 같아요. 방은 뭐 방정하다, 뭐 올바른 도리 이게 다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방법 뭐 이것도 되고요. 선생님 말씀하신 이치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니까 이제 자기가 쭉 얘기를 해요. 자기와 부 대괴 애기. 애자는 하품 애자입니다. 그러니까 하품을 한다 이거. 대괴. 괴는 흙덩어리죠. 그러니까 큰 대자가 붙었으니까 이 대지. 가장 큰 땅덩어리. 대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지가 애기 하품을 한다. 숨을 쉬는 거죠. 숨을 쉬면 기명이 풍이라. 그 이름이 바람이다. 시유 무작이언정. 이 바람은 무작. 일어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그만이란 표현은 없습니다만 행간이 있습니다. 이 바람은 일어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작적 만규 노요하나니. 일단 바람이 일어났다 하면 만규 온갖 구멍이 노효 성난 소리로 포효한다. 온갖 구멍들이 소리를 낸다. 이는 독불문지 요요호와 너는 홀로 저 요요한 소리를 듣지 못했느냐? 요요는 이제 그 바람 소리, 길게 울리는 바람 소리를 듣지 못했느냐? 너도 들어보았겠지? 뭐 이런 뜻입니다. 산림지 외처에 깊은 숲속, 산림 깊은 숲속, 외처는 뭐 설명이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토산지 대석자, 뭐 이래서 흑산 위에 돌을 이고 있는 산, 뭐 이런 뜻인데, 뭐 그 정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 깊은 숲 속에, 뭐 이런 뜻이에요. 높은 산 깊은 숲 속에서 대목, 백위지, 규열이, 대목이 커다란 나무입니다. 그리고 백위, 둘레가 백둘레 되는 거예요. 백아름이 되는 대목. 이게 백위 대목이 아니고 대목 백위라고 하는 게 문장의 순서를 이제 바꾼 거죠. 도치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둘레가 백둘레 되는 커다란 나무의 구열, 구멍이, 그리고 이제 그 구멍을 표현하는 게 사비하며, 사구하며, 사이하며, 사계하며, 사권하며, 사구하며, 사와자하며, 사오자하니. 이게 이제 전부 구멍 종류예요. 어떤 것은 사람의 코 같고, 어떤 것은 사람의 입 같고, 어떤 것은 사람의 귀 같고, 그러니까 어떤 것은 이 개, 가로지른 나무 같고, 어떤 것은 권, 나무 그릇 같고, 어떤 것은 구, 절구통 같고, 어떤 것은 와, 깊은 웅덩이 같고, 어떤 것은 오, 이건 얕은 웅덩이입니다. 어떤 것은 얕은 웅덩이 같은데, 거기서 또 온갖 소리가 나는 거예요. 구멍의 모양이 다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격자와 호자와 질자와 흡자와 귀자와 호자와 요자와 교자라. 거기 나는 소리가 뭐, 격,
급격하게 물이 흐르는 소리 격자요. 그리고 화살이 나는 소리, 또 꾸짖는 소리, 헉헉거리는 소리, 그리고 뭐 외치는 소리, 볼멘 소리, 뭐 바람 소리를 잘 들어보면 이제 그런 소리가 들리죠. 꾸짖는 소리도 들리고 외치는 소리도 들리고 뭐 깔깔대는 소리도 들리고 이런 온갖 소리가 난다. 그리고 전자창우든 앞의 바람 소리가 우하고 불면 수자 뒤따르는 바람이 또 우웅 소리를 낸다. 그리고 바람이 가볍게 불면은 그러니까 영풍적 소화하고 영은 이제 이게 물맑은 소리 영자예요. 맑은 물소리처럼 살짝 부는 바람. 그러니까 바람이 약하게 불면, 그러니까 바람이 가볍게 불면 가볍게 화답하고 또 거센 효리 바람이 불면 큰 소리로 화답을 하는데 여풍이 제하면 사나운 바람이 지나가면 바로 모든 구멍이 텅 빈다 이거예요. 그리고 텅 비고 이제 고요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너도 바람이 지나간 뒤에 나뭇가지가 흔들흔들 조조지 도도호와 살랑살랑 흔들흔들 거리는 모습을 너만 보지 못했는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너도 본 적이 있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자유가 일단 일례가 뭐고 지례가 뭔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유와 지례는 중규시요 지례는 대지의 음악은 묻 구멍에서 나는 소리가 여기에 해당하고 일례는 사람의 음악은 비죽. 비죽은 이제 빗자가 나란할 빗자죠. 나란히 이 대나무를 나란히 이렇게 붙여놓은 이런 모습이 악기입니다. 이런 게 이제 팬플리슈라 그러잖아요. 이것도 유래가 이제 뭐 어디가 빠르다 이랬는데 그 3000년 전에 이 팬플리슈 중국에서 발굴이 되면서 그냥 게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생황도 마찬가지죠. 뭐 이거 이제 묶어놓은 모습으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나란히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것도 이제 어떤 건 길고 어떤 건 짧은 식으로 이렇게 묶어놓은 생황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뭐 이런 게 이제 일례다 이거예요. 인간이 만든 악기로 연주하는 음악. 이게 이제 일례가 되는 거죠. 그렇다는 것을 알겠고, 감문 천례하노이다. 감히 천례가 무엇인지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남각 자기가 대답을 하죠. 자기와. 근데 그 내용이 아주 미묘합니다. 부 취만 부동하나. 취는 불어대는 소리를 뜻합니다. 불취자죠. 불어대는 소리가 그 망가지로 같지 않지만 함기 이 사기 자기안을 자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때는 나로부터 말미암는다. 요즘 우리가 쓰는 자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기로부터. 온갖 구멍마다 다 각기 다른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가 다 기로부터 나온다. 그 구멍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자기로부터 말미암는데 함기자치 모두 자취 스스로 취한 것이라고 하지만 노자는 기수야야. 노하게 하는 것은 기수야. 누구인가? 그러니까 온갖 구멍으로 하여금 각자 자기의 소리를 내게 하는 천례는 누구인가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천례입니다. 천례. 이게 이제 소리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태음 희성이 노자에 나온다 그랬는데요. 그런 맥락입니다. 이때 태음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 주파수가 뭐 빠르거나 뭐 느리거나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모든 음의 근원이 되는 거죠. 온갖 구멍으로부터 각자의 소리를 내게 하는 존재가 태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존재로 하여금 소리를 내게 하는 것은 소리가 없고,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뒤에 보면 진군이라고 나와요. 참다운 통치자, 참다운 군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 위에 놓여 있다. 들리는 것은 들리지 않는 것 위에 놓여 있다. 알쏭달쏭하죠. 가장 큰 소리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뭐 지구가 도는 소리 이런 거 생각하면 되잖아요.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를 도니까 하루는 24시간이잖아요. 지구 둘레가 4만 킬로가 조금 넘죠. 그러니까 4만 킬로가 24시간을 도는 겁니다. 24시간 만에 4만 킬로가 도는 겁니다. 뭐 시속 1000몇백 킬로 이렇게 되죠. 그렇게 엄청나게 빨리 도는데 지구가 도는 소리를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어떤 분 들린다 그러시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면 웅 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선생님 이명적인 것 같으니 안 들리죠. 근데 그렇게 빠르게 도는데, 그렇게 큰 물체가 그렇게 빠르게 도는데 안 들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근데 모기 소리는 잘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소리는 들을 수 없고, 오히려 작은 소리가 잘 들리는 거죠. 장자가 패러디 하는 게 있는 거죠, 여기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큰 소리는 듣지 못하고 모기 소리 같은 작은 소리 호들갑 떠는 걸 패러디한 것일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도를 뜻하는 거죠. 도를 뜻하는 거죠. 도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 이런 맥락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를 빌어서 장자가 이제 이 수많은 그 차별과 편견과 구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깨가는 게 재물론입니다. 그래서 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잠깐 쉬었다가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제 남곽자기의 그 한바탕 그 노래 그 천풍부 이야기가 끝나고 장자의 사색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색이 이제 굉장히 그 깊이 들어가고요. 여기서는 상당히 그 비관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삶을 바라볼 때도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요. 인간에게 드러나는 그 수많은 감정들, 우리가 이제 흔히 불안을 느끼거나 뭐 슬퍼하거나 노여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감정 때문이죠. 그런데 그 감정의 근거가 있는가 묻는데 근거가 없습니다. 내 몸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감정들이 없으면 나를 확인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내가 없으면 그런 감정들이 붙어서 드러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 감정이 일어나는 근거가 있는가 하고 묻는데 그 근거가 없고, 심지어 그 내가 존재하는 뚜렷한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죽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자에는 이제 다양한 죽음관이 나오거든요. 이를테면 죽지 않는다는 우화가 그 양생주 편에 나오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영혼은 이 불과 같은 것인데,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뗄나무가 다 타도, 곧 육체라는 뗄나무가 다 타도 다른 나무로 옮겨 붙어서 계속 유지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양생주고요. 그런가 하면 죽음 이후의 세계가 더 낫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 장자가 이제 그 길을 가다가 해골이 있는 걸 보고 해골을 두드리면서 내가 너를 다시 살려줄까 하니까 해골이 싫다 그래요. 왜 싫으냐 그러니까 죽으니까 참 좋다. 뭐가 좋으냐 그러니까 여긴 차별이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후의 세계가 오히려 더 낫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별의별 죽음관이 나오는데 죽지 않는다부터 시작해서 영혼 불멸설도 나오고 죽은 이후의 세계가 더 낫다.
뭐 이런 얘기가 다 나오는데, 가장 장자가 이야기한 가장 솔직한 죽음관이 바로 이 재물론에 나옵니다. 죽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몸이 죽으면 마음도 같이 죽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죽음의 절대성이라고 하는 걸 인정했다는 점에서 공자와 유사한 측면이 있고요. 공자도 그렇거든요. 공자가 제자가 죽었을 때 통곡하는 이유가 그게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 넘어설 수 없는 벽이기 때문에 그렇게 통곡을 하는 거거든요. 이 점에서는 장자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삶과 죽음을 초월하라는 어떤 낙관적인 견해를 제시하지만 이 대목에서는 그런 낙관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물론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단순히 그 문장이 어려워서 또는 표현이 다채로워서 또는 뭐 논리적인 깊이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부분을 장자가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근거가 없고 그 근거가 없는 만큼 우리가 가지는 일시적인 감정, 희로애락 이런 것들도 부질없는 것이 되고, 그리고 심지어 장자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부질없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부담이 되죠. 다음 대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대목이 이제 비피면 무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게 아니면 나도 없다. 피와 아죠. 여러 가지 맥락이 있습니다. 여기서 피라고 하는 건 이제 희로애락의 감정을 뜻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피아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피시가 되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것과 이것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게 둔갑을 해서 시비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옳다 하고 어떤 것을 그러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욕망 때문이죠. 그리고 이 욕망은 유용성을 기준으로 형성되는 거죠.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되면 유용한 것이고,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안 되면 무용, 쓸모없는 거죠. 네. 선생님, 여기 돼지는 하나 나오고 소지는 간간 요거는 예, 그거 뛰어넘습니다. 예, 예. 예, 재물론 굉장히 길고, 이제, 그건 또 여러분들 책 읽어보시면서 또 나머지, 저는 그냥 처음 이야기들만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예. 그러면 아마 재물론 하다가 10강이 다 끝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원고를 드린 것은, 제가 말씀드린 예. 중에 106쪽에요. 109쪽에 예. 11번째 줄에 그 바라슬이 바레슬로 됐는데요. 바라슬로 우자를 이따가, 이따가, 시비, 피시, 피하라고 하는 게 이제 다 사실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감정을 이야기하는데, 나라는 이 몸뚱아리, 주체가 없으면, 나에게 희로애락의 감정이 드러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제 이걸 장자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진실에 가깝다고 하지만, 이 감정의 근거가 뭐냐, 이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불안을 느끼고, 노여워하고, 슬퍼하고는 하지만, 이런 감정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그 뭔지 알 수가 없다. 이거 아침, 저녁으로 계속 일어나는데, 사실 그게 근거가 있는 게 아니다. 어떤 주제자가 있어서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라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뚱아리, 내 몸에 이제 100개의 뼈마디, 9개의 구멍, 6개의 장부, 이런 게 갖추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것인지도 알 수 없다. 그래서 표현을 한 게, 그중 누구와 내가 가장 가까운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걸 모두를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그중 어느 하나만을 사사로이 사랑할 것인가. 이처럼 결정하기 어렵다면 그것들 모두를 신첩으로 삼을 것인가. 나라는 주체가 있고 나의 부속되어 있는 신체의 여러 기관들은 신첩이 되는 셈이죠. 내가 생각하고 명령하는 대로 나의 이 부속된 몸뚱이가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신첩이라는 표현을 한 거고요.
그 신첩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나 없이 신첩끼리 서로 다스리기에는 부족한가? 아니면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서로 군주가 되고 신첩이 될 수 있는가? 아니면 어디엔가 참다운 군주가 있는가? 예, 그 실제를 알든 모르든 참다운 진실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질문만 던진 겁니다. 그 밑에 해설을 한번 보시죠. 저가 아니면 나도 없다는 말에 피아가 나오죠. 피아는 너와 나라는 뜻인데 이것이 때로 옳고 그름을 뜻하는 시비로 둔갑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두 상대적인 것입니다. 무엇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 있어야 성립되는 말입니다. 곧 내가 없으면 나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서 저는 저것 뭐 이런 뜻인데 저것은 인간의 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욕망, 곧 감정이죠. 그런 감정이 없으면 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장자는 일단 이런 생각을 긍정합니다. 이게 진실에 가깝다고요. 하지만 그런 감정이 일어나도록 하는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물음을 던지고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모습을 알 수 없다고 불렀습니다. 여기 이제 정답을 제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을 한번 보세요. 이거는 그냥 번역 부분을 보겠습니다. 사람이란 한 번 생명을 받아 몸이 이루어지면 곧장 죽지는 않더라도 소진되기를 기다리는 것인데 공연히 사물과 서로 다투고 해쳐서 내닫는 것이 마치 말 달리는 것 같아 멈추게 할 수 없으니 또한 슬프지 아니한가. 우리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일생을 악착같이 고생하면서도 성공을 보지 못하고 고달프게 불임을 당하면서도 돌아갈 곳을 알지 못하니 슬퍼할 만하지 않은가. 어떤 이는 말하길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게 장자 뒤에 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어떤 사람은 죽지 않는다. 영혼이 계속 다른 나무로 옮겨가서 붙는 것처럼 불꽃이 붙는 것처럼 지속된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 외에 죽지 않는다는 논쟁이 굉장히 많죠. 뭐 원소로 돌아가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그 아우렐리우스 같은 철학자들이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그걸 보통 이제 논리학에서는 분할의 오류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몸뚱이가 다른 사물로 변하면 그 마음도 몸뚱이와 더불어 그렇게 될 것이니 큰 슬픔이라 이러지 않을 수 있겠는가? 몸뚱이는 사라져도 마음은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 부정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같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 큰 슬픔이다. 사람의 삶이란 본디 이처럼 어두운 것인가? 아니면 나만 홀로 어둡고 남들은 어둡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인가? 이게 우리가 삶을 이야기할 때 이거는 제가 뭐 논어 강의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태어나서부터 8세까지를 유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20세를 약이라 그러고요. 그래서 약관이라 그러죠. 약인이 관하고 뭐 이랬어요. 약이라 그러고 30을 장이라 그러고 그리고 40을 강이라 그러고 이 혈기를 두고 얘기한 겁니다. 혈기가 아직 어리다. 혈기가 약하다. 혈기가 성대하, 장성했다. 혈기가 강하다. 뭐 이거고요. 그 다음에 50을 애라 그럽니다. 애는 시든다는 뜻입니다. 혈기가 시들기 시작한다. 이때부터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쭉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때부터 이제 시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60을 기라 그러고 70을 로라 그러고 80과 90을 모라 그러고 그리고 100년을 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100년을 기약한다는 거죠. 태어나서. 그러니까 50세까지는 혈기가 올라가고 성장하고 그 다음부터는 내리막길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실제로 뭐 생물학적인 그 관찰과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100년을 기준으로 보니까 이런 식의 그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 태어나서 성장한다는 건 뭐 생물학적으로 보거나 육아식 그 얘기를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죽음으로 가는 거죠. 이 다음에는 기다리고 있는 건 죽음인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지평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장자가 이제 여기서 그런 방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소진되는 것이고 어차피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해설을 이제 그 밑에 해놨으니까 이제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인간이 어떤 편견과 오류를 갖고 있느냐를 그 다음 대목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죠. 그 다음 번역문 보십시오. 마음에 이루어진 편견, 성심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장자가 이루어진 마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주석가에 따라서 성심을 긍정적인 의미로 보기도 합니다. 완성된 마음 뭐 이런 식으로 보기도 하는데 일단 이 성심을 그 편견으로 보는 견해가 더 우세하고 장자의 맥락도 그쪽이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성심을 일단 편견으로 봅니다. 마음에 이루어진 편견, 곧 성심을 따라서 그것을 스승으로 삼자면 누군들 유독 스승이 없겠는가. 사람 누구나 다 편견을 갖고 있기 마련이다. 그죠? 어찌 꼭 사물의 변화를 알아서 마음에 스스로 깨닫는 자라야 그런 것이 있겠는가. 어리석은 사람도 함께 끼일 수 있다. 어리석은 사람도 다 편견을 갖고 있다. 만약 마음에 아직 성심이 생기지 않았는데 시비를 따진다면, 그러니까 시비를 따질 때는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따지니까 성심이 생겼다고 전제를 하는 겁니다. 이는 오늘 월나라에 갔는데 어제 도착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금일 저고리 석지하라. 이거 원래 이제 장자의 친구 셰시가 주장하는 영물 14 중에 하나인데요. 금일 오늘이죠. 오늘 저월 월나라에 갔다. 월나라에 갔는데 섭지 어제 지 도착했다. 이게 뭐 한문으로도 그렇고요. 우리말로도 전혀 문제가 없죠. 구문으로는. 오늘 월나라에 갔는데 어제 도착했다. 뭐 오늘 부산으로 출발했는데 어제 도착했다. 뭐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런데 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 거죠. 네. 뭐 이런 주장은 뭐 저 그리스 철학자들도 이런 저 소피스트들에 의해서 이런 주장 많이 나옵니다. 예컨대 뭐 나는 화살은 날지 않는다. 이 제논의 주장이죠. 시간이라고 하는 건 무수히 분절할 수 있기 때문에 화살도 분절된 시간 안에 갇히면 정지한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화살이 날지 않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뭐 아킬레우스와 거북이 얘기도 유명하죠. 아킬레우스는 이제 그리스에서 가장 발이 빠른 사람이잖아요.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사람이고, 거북이는 뭐 가장 느린 동물의 상징이죠. 그런데 아킬레우스와 거북이가 예를 들어서 거북이가 100m 앞에서 출발을 하고 아킬레우스가 이 뒤에서 아킬레우스가 100m 뒤에서 100m 앞서 달리는 거북이를 추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킬레우스가 거북이를 추월하려면 일단 거북이가 앞서 있는 100m를 달려가야 되고 100m를 달려오는 동안에 거북이는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가기 마련이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 거리를 좁혀야 되고, 그러는 사이에 거북이는 조금 더 앞으로 나가기 마련이고, 요걸 또 줄을 쫓아가는 순간에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결코 거북이를 추월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사실은 논파는 간단합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아킬레우스가 100m 거북이가 이만큼 가는 동안 아킬레우스가 이만큼 왔다. 거북이가 이만큼 가는 동안 아킬레우스가 이만큼 왔다. 이런 식으로 보지를 않고 시점을 바꿔버리면요. 아킬레우스가 100m 가는 동안에 거북이는 예를 들어 10m 갔다. 아킬레우스가 또 100m 가는 동안에 거북이는 10m 갔다. 그러면 이미 추월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깨지는 거죠. 그리고 이 나는 화살은 날지 않는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쉽게 깨집니다. 이거는 이제 관념 속의 화살이죠. 우리 의식은 이제 분절을 할 수 있으니까. 실제 시간은 등속으로 흐르기 때문에 분절을 할 수가 없죠. 물리적 공간에서 화살은 날아가는 것이고, 이 관념 속의 이 화살은 시간의 분절을 통해서 가둘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거는 실제와 맞지 않다고 얼마든지 깰 수가 있습니다. 뭐 장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건 시간이 거꾸로 흐르기 전에는 불가능한 거죠. 이거는 시간을 자꾸 이렇게 무한등비급수에 따라서 시간을 축소시킨 거고, 이거는 시간을 거꾸로 흐르게 한 거죠. 시간이 거꾸로 흐른다면 오늘 출발해서 어제 도착할 수가 있을 텐데 시간이 거꾸로 흐를 수 없으니까 이걸 깰 수가 있는 겁니다. 장자가 뭐 그런 논리를 동원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보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없는 것을 있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다. 만약 없는 것을 있다고 우긴다면 비록 신묘한 지혜를 지녔던 우임금이라도 어찌해야 할지 알 수 없을 것이니 난들 유독 이를 어찌할 것인가. 예. 시간의 역주행에 대한 비판인데, 이런 식으로, 시비를 따지는 것이 허구라는 걸, 장자가, 밝힌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대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대목은 이제 언어를 두고 비판하는 건데요. 예, 그 역시 번역문을 봅니다. 말은 바람 소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바람 소리와 말의 차이점이 뭐냐? 또는 바람 소리와 말과 병아리 소리의 차이점이 뭐냐? 말에는 말하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이죠. 일단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은 바람 소리가 아니다. 말에는 말하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말하고자 하는 것을 유독 확정할 수 없다면 과연 말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일찍이 말이 있지 않은 것인가? 그것은 병아리 울음 소리와 다르다고 하지만 또한 구별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구별이 없는 것인가? 돈은 어디에 숨었기에 참과 거짓이 있게 되었으며 말은 어디에 숨었기에 옳고 그름이 있게 되었는가? 돈은 어디에 간들 있지 않겠으며 돈은 어디에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말은 어디에 있은들 옳지 않겠는가? 말이란 건 본래 옳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가 숨어버리고 말의 참뜻이 가려졌다. 왜? 도는 작은 성취 때문에 숨어버렸고 소도 때문에 도가 사라져버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말은 화려한 꾸밈 때문에 숨어버렸다. 그 때문에 유가와 묵가의 시비가 생겨나게 되어 상대가 그러다는 것을 옳다고 주장하고 상대가 옳다는 것을 그러다고 주장한다. 상대가 그러다는 것을 옳다고 상대가 옳다는 것을 그러다고 주장하려면 명석한 판단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넘어서는 것보다 나은 방법이 없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다음에 장자가 주장하는 게 이제 그 도출을 얘기하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도의 지도리가 이제 도추인데, 추라고 하는 게 이 지도리가 맷돌의 중심축, 요게 지도리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문을 열고 닫을 때, 문짝이 이렇게 있다 치면, 문을 이렇게 열고 닫을 때 이 문의 축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도리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축에서 보면은 이 모든 문이 회전하는 그 반경의 거리가 다 같죠. 그리고 맷돌의 중심도 맷돌의 중심에서 맷돌의 주변부와의 거리가 다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자는 이걸 하늘이 도는 것에 비유를 했고요. 북극성은 이 천구 전체와의 거리가 같죠. 정중앙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자는 수레바퀴를 갖고 비유를 했고요. 수레바퀴가 있다 그러면 중앙에 있는 게 이제 곡인데, 이 곡이 본래는 이제 이 수레의 바퀴축을 가리키는 건데, 바퀴에서 곡이라고 하면 바퀴축이 꽂히는 이 중앙부 빈 공간을 뜻합니다. 이 바퀴의 구멍이 이 바퀴 주변과의 거리가 같죠. 정중앙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 네 편의 마지막 편에 가면 혼돈이 나오는데요. 혼돈이 중앙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숫과 호론 남쪽의 신, 북쪽의 신인데 혼돈은 중앙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도라고 하는 게 이 사물을 어떤 인간의 욕망에 따라서 시비로 나누지 않는 위치, 그게 도추에 해당합니다. 근데 그런 도추를 가리는 게 뭐냐? 바로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언어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거기 해설을 한번 보시죠. 아직 도추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으로 미루기로 하고요. 그 언어라고 하는 게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건 뭐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뭐 장자도 결국 언어에 의존해서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제가 거기에 비트겐슈타인 예를 들어놨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어의 한계가 곧 자기 세계의 한계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연안박지원이 파도를 묘사하거나 소리를 묘사하거나 또 장자가 이 소리를 묘사하는 그 수많은 그 말들,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넓은 세계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똑같은 시공간 속에 살고 있지만 언어를 많이 하는 사람은 훨씬 더 다양한 세상을 접하면서 사는 거죠. 물을 봐도 훨씬 더 다양한 사물을 볼 수 있는 거고요. 눈을 봐도 훨씬 더 많은 종류의 눈을 보는 거죠. 예, 그 언어의 개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언어는 인간과 다른 동물을 구별해주는 가장 인간적인 기능이기도 하죠. 그런데 바로 그 언어가 화려해졌기 때문에 도가 숨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도 이 어떤 작은 하찮은 기술 때문에 숨어버렸고 언어는 화려한 꿈 때문에 숨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동료의 협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듭니다. 그런 동료의 협력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한데 언어는 바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유용한 수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장자의 이 대목은 바로 그 언어의 한계를 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언어가 소통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일단 언어에 능통하면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데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쉽죠. 그 다음에 박지원 얘기가 나오는데 계속 읽어봅니다. 예, 그런데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11개의 작가 박지원은 중국을 여행하면서 온 세상의 친구를 다 사귈 것처럼 밤낮으로 돌아다녔습니다. 그보다 중국인들과 잘 소통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요. 그런데 박지원은 중국어를 못했어요. 그냥 몇 마디 하는 정도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홍대용 같은 경우는 중국어를 꽤 구사했습니다. 물론 홍대용도 이제 초기에는 중국어를 잘 못하다가 나중에 이제 항주에서 몇 달 머무르면서 중국어를 배워서 중국어를 익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천주교 신부들도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박지원은 전혀 못했어요. 보면 홍대용은 한글도 언문도 썼거든요.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이 언문으로 쓴 글도 짓고 그랬습니다. 박지원은 뭐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박지원은 중국어를 구사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중국인들과 소통을 했을까? 네. 오히려 말을 못했기 때문에 소통을 잘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말 때문에 오히려 소통이 안 되는 경우를 자주 경험하죠. 어떻게 보면 수단이 부족해서 소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말의 진정성이 없어서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네. 저도 막 찔립니다. 예. 여기서 장자는 말이라는 것이 본 뜻을 저버릴 때 그것이 어떻게 진리를 감추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장자가 보기에 세상에서 참된 말을 찾기 어려운 것은 말이 화려해졌기 때문입니다. 곧 말에는 상대에게 전하고자 하는 뜻이 있기 마련인데 그 알맹이는 제쳐놓고 겉모양만 꾸민다는 겁니다. 말의 본래 목적보다 기능적인 측면, 곧 기술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말이 화려해질수록 오히려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이제 장자가 이 대목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오늘 마치겠습니다.